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자의 서재에는 반드시 심리학 책이 놓여있다의 저자이신 정인호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셀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자의 서재에는 심리학 책이 놓여있다의 저자 정인호입니다. 현재까지 한 13권의 책을 출간을 했고요. 작가 활동뿐만 아니라 GGL 리더십 그룹이라는 교육회사를 지금 만 1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책 부자의 서재에는 반드시 심리학 책이 놓여있다를 받아 들었을 때 제목이 참 특별히 흥미로웠었던 것 같은데요. 네네네. 부자라는 키워드와 심리라는 키워드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어떤 상관관계에 놓여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경제학에서 1980년까지는 그 심리학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사람들은 일관된 선호,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거기에 심리학이 끼어들 그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질문 하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네. 노벨 경제학상은 주로 누가 받겠습니까? 경제에 관련된 연구를 그렇죠. 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그 경제학의 전문가들이 받죠. 네. 그런데 70년대 후반 2000년대 되면서 노벨 경제학상을 심리학자가 받기 시작합니다. 예, 즉 뭐냐면 이제 전통 경제학은 이제 한계가 되고 그 안에 심리학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면서 행동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의 사람들의 심리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심리를 파악해야만이 그 안에 돈의 의미를 알 수 있고 부의 원칙들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부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1980년대 이후에 부자들이 심리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먼과 카너먼이라는 사람이 그 심리학자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요. 잘 아실 텐데 너찌의 저자 네. 얘기죠. 리차드 탈러라고 그분도 심리학자예요. 네. 심리학자인데 2017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심리학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고 더군다나 부자들은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부의 돈의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심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이제 부자들의 서재에 심리학 책이 하나 둘씩 놓여지기 시작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자들의 심리를 파악해서 이제 이런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네. 네. 요즘은 심리학이라는 학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분야에 종사하시지만 그렇다면 이 심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특별히 노력이라던가 그런 게 있을까요? 있죠. 있으나 너무나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한다면 FBI 사례를 한번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FBI 같은 경우에 그 연수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가장 중요한 그 실습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룹을 나눕니다. A그룹과 B그룹을 나눠가지고 어떤 사안을 주고 나서 A그룹과 B그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판단해 보러 가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FBI라는 그런 조직이 들어갔으니까 나름 또 주관도 있고, 그죠? 네. 네. 생각이 남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 주관을 가지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다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A라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 생각에 맞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는 현상들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군중심리라고 하거든요. 예. 그 따라감으로 인해서 처음에 생각했던 자기 생각을 굽히고 남들과 비슷한 동일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한 그룹을 보니까 유독 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절대 굽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교관이 물었습니다. 예. 당신은 왜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그 실습생이 하는 말이 아무리 이게 실습이더라도 여기는 FBI라는 조직이고 내 생각이 남들과 똑같이 생각한다면 적들조차도 우리 생각을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러면 과연 우리가 적과 같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남다른 전략을 펼치면서 우리의 비즈니스 사업을 해 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남과 똑같이 가지는 군중 심리가 사실 편하거든요. 네. 예. 크게 지탄받지 않고, 팀에는 또, 이상하게 팀에 또
왜 튀냐고 해서 맞아요. 이거죠. 예, 또 왕따 짓 하고 이러니까 맞아요. 사실 좀 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지 않고 내 주관을 물론 이제 내 주관을 펼치는 객관적 기준이나 근거는 마련이 돼야 되겠죠. 예, 그 주관을 가감없이 좀 펼칠 수 있고 끈질기게 그릿을 가지고 예, 보여주는 그런 이제 습관이 무엇보다 제일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네. 그럼 개성이라는 키워드로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아, 예, 그런 맥락을 보면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책 본문에서 좀 가장 흥미로웠었던 부분이 인간의 과시욕으로 인해서 SNS에서는 진정한 부자를 만나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사실 진짜 공감이 되기도 하고 요즘은 허세라고 말을 하죠. SNS를 보면 정말 어떻게 그렇게 부자들밖에 없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뭐 좋은 곳에 놀러 가서 정말 맛있는 음식만 먹고 좋은 명품 사고 근데 SNS에서는 진짜 부자를 만나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진정한 부자는 빛나지 않음으로써 빛나고 그리고 애써 과시하지 않음으로써 과시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정말 진정한 부자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그 52여 명의 부자들을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아, 네. 네. 그 1, 20의 부자가 아니고 이제 몇백억, 몇천억 하시는 부자들인데 그분들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들의 사례, 그 다음에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냐, 내 책에. 그러니까 절대 반대하시더라고요. 네. 네. 사례는 이야기할 수 있으나 내 이름은 넣지 마라. 네. 이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절대 SNS 하지 않습니다. 굳이 SNS를 함으로 인해서 과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드러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네. 예,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네. 그렇죠. 이런 특징인데 일주일에 그 부자들이 휴대폰을 만지는 시간은 한 2.5시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그 6배인 14시간에서 15시간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TV까지 보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이 8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빈자들이 이런 휴대폰이나 TV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한 16년에서 18년 정도 그렇게 소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시간에 부자들은 뭐 하겠습니까? 돈 벌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작전들을 짜는 노력들 하겠죠. 예. 네. 그래서 부자들이 SNS를 멀리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예, 낭비되는 소비되는 시간을 굳이 거기에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진정한 부자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고 네. 또 그것의 중요성을 알고 계속 벌려고 하겠네요. 그 시간을 그렇죠. 정말 아껴서 사용을 하려고 네. 하고 그리고 또 이 부분과 더불어서 네. 책 본문에서도 특별히 흥미로웠었던 부분이 부자에게 공부는 돈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부자들에게 공부는 자신의 부와 영향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특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앞서 이 책을 준비를 하시면서 50여 분의 정말 부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셨다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수많은 부자를 만나시면서 발견하셨던 부자들이 가진 공부법의 공통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부자분들을 인터뷰했을 때 회사를 가거나 예, 그 중에 한 20%는 이제 직접 집에서 이렇게 만나기도 네. 했거든요. 그 서재에 가게 되면 책이 꽉 다 차 있습니다. 이렇게 50분을 만나면 50명 모두가 일단 서재뿐만 아니라 거실에 책들이 꽉 차여 있고요. 제가 또 CEO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많이 좀 만나긴 하지만 그 부자들의 대부분은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그 공개 과정, 그 리더십 과정, 뭐 AMP 과정 이런 것도 일부러 찾아서 많이 듣게 되죠. 네. 예. 공부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그 리더를 한 명 또 뽑자면은 빌 게이츠를 예, 네. 또 소외시킬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책을 읽는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빌 게이츠가 그 언론에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왜 성공했냐라고 하니까 본인은 다양한 책을 읽어서 성공했고 나를 부자로 만든 건 동네 도서관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IT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빌 게이츠는 IT 서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책을 읽는데 요즘은 이제 전자책으로 또 많이 읽잖아요. 네. 그 빌 게이츠는 전자책 절대 읽지 않습니다. 종이책으로 읽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전자책으로 읽었을 때보다 종이책으로 읽게 되면 더 집중하게 되고, 예. 거기에 나의 생각들을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 되고, 예. 그리고
몰입도랄까 이런 부분들이 전자책보다 훨씬 높다라고 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뭐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읽는 책 중에서 어떤 책을 읽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그 2020년에 5권의 책을 추천했는데 그 첫 번째 책이 인종차별 문제를 다룬 사회학 분야의 뉴짐 크로와 늦깎이 천재들의 비밀을 다룬 자기계발서 레인지, 처칠의 리더십을 다룬 화려한 자와 비열한 자, 냉전 종식의 시대를 다룬 역사서 스파이와 배신자,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다룬 과학서 브레스 프롬 솔트를 추천 도서로 선정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공통점이 IT 전문가인데 IT 서적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서적을 불편한 서적을 읽다 보면 자신이 알지 못했던 다른 지식들과 경험들을 예,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그 아인슈타인 전공이 물리학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여행 갈 때 들고 가는 책이 음악책과 바이올린입니다. 아인슈타인 하면 또 상대성 이론 네, 생각나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의 직관적인 통찰을 가지고 오게 된 것은 바이올린을 키다가 그 느낌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음악적 영감에서 물리학적 견해를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융합을 시켰네요. 그렇죠. 융합이 된 것이죠. 내가 하고 있는 지식 외에 전공 외에 다른 지식을 갖고 있게 되면 네. 이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떤 또 이점이 있냐면 사업을 또 진행하다 보면 위기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을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봤을 때 그다음에 쇠퇴기의 기업이 망한다고 생각하지만 도입기에 망할 수도 있거든요. 네. 예. 성장기에도 망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각 단계마다 위기는 있습니다. 예,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스톨 포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톨 포인트. 각 단계마다 찾아오는 그 위기. 그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그 다양한 책들을 읽었을 때, 다양한 학문들을 배양하고 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고, 한 지식에 빠져서 있는 사람은 그 위기를 극복할 힘이 굉장히 낮다라고 나옵니다. 심리학에서 현상유지 편향이라고 해요. 네. 현상유지 편향. 늘 해왔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예. 그러니까 지식이 다양하지 않으니까 현상유지 현상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부자들의 공부법에는 항상 독서가 있다. 책을 네. 엄청나게 많이 읽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한 분야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게 그 분야의 전문가지만 그 분야가 아닌 다른 것들을 내 분야에 연결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말로만 들으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네. 어마어마한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네.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의 저자 소개 문구 중에 특별히 인상 깊었었던 부분이 특정 분야의 이론에 머물지 않고 지금 했었던 이야기와 연관이 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경영학, 심리학, 미학, 경제학, 철학. 정말 다양한 분야를 융합해서 삶의 무기가 되는 지식을 다루고 있다라는 문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학습하고 탐구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탐구하시면서 이번엔 작가님께서 항상 지키셨던 작가님만의 특별한 학습법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학사, 석사, 박사를 주경야독으로 다 마쳤습니다. 예. 예, 늦깎이로 공부의 필요성을 좀 깨달아서 네. 그 주경야독으로 그 박사까지 취득을 했고 와. 논문은 등재지에 한 20여 편 썼던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지금까지 이제 13권을 썼는데 처음에는 그 협상 플러스 심리학을 가미해서 이 책을 냈고 네. 그다음에 HRD 책, 철학과 심리학을 뭐 융합한 책, 미술과 경영을 융합한 책 등등 이런 책들을 내게 됐죠. 그래서 제가 아까 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지식에 또 머물게 되면 그 지식에만 빠지게 되고 물론 이제 전문성은 있을 수 있으나 더 다양한 사례, 폭넓은 이런 경험 지식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제 다른 분야의 융합 지식이 좀 필요했던 거였죠. 네. 근데 이제
처음부터 저는 이제 경영학이 핵심이었고 경영학을 하다가 갑자기 뭐 IT를 한다는 건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네. 갑자기 미술을 하는 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은 경영학에 플러스 다른 학문, 경영학 플러스 다른 학문, 경영학 플러스 다른 학문. 그러니까 핵심은 경영학이 되는데 경영학적 관점으로 미술을 들어보고 경영학적 관점으로 음악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네. 그러면 미술학자가 미술을 보는 건 미술학자의 개념이지만 경영학자가 미술을 보는 건 전혀 다른 경영학자 보는 미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낸 책 화가의 통찰법, 아티스트 인사이트 이게 이제 미술을 쓴 책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누구나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사회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술과 경영을 융합한 처음 책을 탈고를 탈고를 하고 여러 권 책을 썼으니까 뭐 출판사도 많이 알고 해서 출판사에 다 줬는데 네네. 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이유가 첫 번째 당신은 경영학자지 미술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 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공부한 이런 미술 미학 지식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속상했죠. 네. 우리가 교과서나 멘토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 융합 지식이라 다른 지식을 같이 또 겸해서 스펙트럼이 넓은 학습을 해라라고 하지만 실제로 현 상황이 되게 되면 대부분은 굉장히 좀 건시안적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낼 때 거의 한 80여 군데 출판사에 다 냈습니다. 네. 다 거절당했습니다. 80군데를 다요? 어떻게 아는 분을 통해서 이 책을 냈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 냈던 책 중에서 제일 많이 팔렸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그렇습니다. 새로운 학문으로 바로 도전하는 건 너무 어렵다. 접근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 자신이 잘 하고 있는 학문에 파생되어서 그 학문들을 연결시켜서 바라보게 되면 좀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학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앞서 13권의 책을 저술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여러 권의 책을 집필하시는 도중에서 정말 그만큼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기도 하시고 또 정말 어마어마한 책을 읽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독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작가님이 가지고 계신 독서법이 있으시면 거기에 관련돼서 잠깐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책을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쓰지 않을 때는 폭을 넓혀서 스펙트럼을 넓혀서 책들을 읽습니다. 그때는 거의 뭐 통도 가듯이 읽죠. 그냥 소설 읽듯이 쭉쭉쭉쭉 읽고 읽다 보면 갑자기 확 꽂히는 단어나 꽂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책이 됩니다. 책을 써야 될 주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블록체인이 꽂혔다.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책들을 최소 한 권의 책을 내기 위해서는 한 300~400권의 책을 읽는 것 같아요. 300~400권이요? 예, 300~400권의 책을 읽고 물론 책만 읽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저널도 읽어야 되고 신문도 읽어야 되고 각종 트렌드와 관련된 보고서도 읽어야 되고 논문도 봐야 되고 이런 다양한 이제 종합 지식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책을 읽을 때는 통독, 소설 읽듯이 읽고 거기 주제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게 되면 이제 정독하게 되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내용에 이제 줄을 긋고 이제 내 생각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채독하죠. 채독. 그 내용 완전히 내 걸로 만들죠. 채독이요? 완전히 내 걸로 만든 내용들이 이제 많아지면 또 한 권의 이제 책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1년에 100권을 읽었다. 1년에 200권을 읽었다. 그래서 SNS나 뭐 페이스북에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분들이 이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권의 책을 써라. 라고. 그러니까 읽는 것과 쓰는 것은 완전 다르거든요. 쓰게 되면 지식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게 되고, 읽는 것은 휘발성이잖아요. 물론 이제 중요한 것은 외워서 삶에 반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1년에 100권, 200권을 다 읽고 어떻게 그걸 다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100권, 200권 이미 읽은 양이 있는 분들은 다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는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정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으니까 보다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책 쓸 가능성이 높죠. 일단 책을 읽는 것에 대한 습관화가 되어 있으니까 책을 쓰기 위한 5할 이상은 했다라고 보죠. 다만 이제 또 쓰는 거는 또 습관과 그
머리 쓰는 방식이 완전 또 다르니까 네, 그건 좀 트레이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나만의 책을 만들어내는 게 네. 내가 이만큼의 책을 읽었어 보다 오히려 더 나를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 네.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 책 저술 활동과 유튜브 활동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정말 바쁘게 살아나가시면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들어오는 조언들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정말 그거를 아무리 들어도 쉽지 않은 게 시간 관리를 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300~400권의 책을 읽고 책을 쓰고 또 다양한 뭐 유튜브 활동도 하시고 뭐 컨설팅 활동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려면 정말 시간 관리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작가님만의 시간 관리 비결이 있으신가요? 혹은 좀 사소하더라도 좀 삶에서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루틴이라던가 그런 게 있으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강의는 1년에 한 200회 정도 하거든요. 네. 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하면서도 매년 한 권씩 책을 냈고, 그럼 시간 관리를 제가 어떻게 했냐를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어떤 책을 쓸 때, 예를 들면 리더십 책을 쓴다. 그러면 이제, 야, 그러면 리더십 책 이제 공부할까? 쓸까? 이렇게 하면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 평소에 뭐 유튜브를 보거나 또는 뭐 신문 뉴스를 보거나 관련된 것들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을 블로그에 담고 카카오톡에 담고 이런 것을 메일에 담아놓으면서 이 주제를 이런 내용으로 쓸 것, 이 주제를 이런 내용에서 변형해서 쓸 것.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 평소에 하는 거죠. 평소에. 그러면 이게 쌓이면 그냥 이제 쓸까라고 하면 그 주제와 내가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이제 방향성이 있으니까 그냥 술술 씁니다. 맞아요. 사실 저도 책 읽기와 글쓰기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꾸준히 쓰고 있는데요. 네. 그냥 이번에 이 주제로 글을 써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컴퓨터를 펼치고 딱 앉으면 아무런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냥 백지 상태죠. 맞아요. 근데 메모한 것들을 진짜 돌아보면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거든요. 맞습니다. 어제 했던 메모, 일주일 전에 했었던 메모.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건 매일매일 실천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뭐 SNS를 보던 책을 보던 필요한 것들은 다 메모하고 그냥 종이책을 읽다가 메모를 해놓고 안 되면 그게 내 책이 아니면 사진으로 찍고 예, 메일을 보내놓고 이렇게 이 내용을 반영할 것라고 이제 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 바로 영감이 뜨거든요. 이건 바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칼럼 같은 경우는 5분도 안 걸립니다. 칼럼 하나 쓰는. 예. 이미 모아놓은 정보가 있으니까요. 예. 사례와 다양한 지식 그리고 그 글에 대한 방향성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만 이제 정리만 하면 되는 거죠. 메모라는 게 사실 한다고 하려고 하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뭐 포스트잇에서 해야 되는지 다양한 방식을 이용하신다고 하셨는데 블로그나 카카오톡이나 그 작가님께서 메모를 하실 때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가요? 메모를 할 때 한 다음에 이걸 다음에 봐야 되잖아요. 네네. 대부분 안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잖아요. 정성껏 했어요. 근데 이걸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안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꼭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메일을 매일매일 체크해야 되니까. 메일을 중요한 건 메일에다가 보내죠. 메모한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곳에 넣어놔라. 너무 도움이 되는 팁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인호 작가님을 모시고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긴 시간 유익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